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요.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나면은 내일은 진짜 겨울을 맛볼 수 있는 추위가 닥친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엔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매년 찾아오는 겨울이지만 진짜 다사다난했던,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첫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던 2017년의 첫 겨울을 처음 맛볼 수 있는 내일, 그게 겨울이든 다른 전제이든 처음이 갖는 설레임을 갖는 그런 내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이 음악을 들으면 참 우리나라 국악도 아름답구나,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얼쑤 뭐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 이런 그 오프닝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출발 사랑방, 이분들 매주 금요일이면 여러분들 찾아뵙는 분들이죠. 예,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얼쑤 좋습니다. 금방 또 따라하시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한 주도 일이 많았고, 오늘까지 일이 많아요. 오늘 금요일인데. 그죠? 예. 자, 이 정치권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 어떤 거 꼽으셨습니까? 먼저, 예. 네, 한 주 보면서 착잡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이 사실은 정말 음지에서 일하면서 우리 국가의 안보, 예. 또 뭐 산업 스파이, 외국과의 이런 관계 다 정말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말 그를 위해서 헌신해온 기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범법들, 또 적폐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청와대 40억 원,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돼서 뭐, 예. 그런 상황이 됐죠. 거기에 또 선거에까지 국정원 돈을 댔다. 당시에 뭐 친박 의원들 뭐 당선을 위해서.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충격적인 일인데, 그래서 저는 속담을 골라봤습니다. 물은 제골로 흐르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 물은 골이 타 있는 대로. 골로. 그래서 참 물이 머리로 흘른다는. 네, 제 고리는 골이 나 있다는 우리 이랑 골이 있죠. 죄는 지은 대로 간다. 뭐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죄 남 안 준다. 또는 뭐 죄 지은 놈 세 발을 못 간다. 멀리 도망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썩은 고기에 벌레 난다. 뭐 그런 속담도 있고요. 고운 일을 하면 고운 밥을 먹는다. 정말 사필기정 또는 인과응보라고 보이는데요. 예. 정말로 우리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보기관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범죄에 동원하고 또 청와대까지 거기 관련됐던 역사를 보면서, 예. 정말 이제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역사에 남기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제도적인 법적인 조치까지 만들어져야 되겠다. 참으로 안타까운 한 주였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예,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국감이 끝났고요. 그런데 그 예산 시정 연설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선심성 아니냐. 그리고 입법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 쟁점이 되는 게 문재인 케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속담을 정할 때 나무의 떡으로 선심 쓴다. 라고 하는 속담을 골라봤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민 세금으로 문정부가 지금 선심을 쓰는 거 아니냐, 거기에 야당이 들러리 서라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정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예. 나라의 고가 열쇠를 줬더니 열쇠를 통해서 문을 열고 과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이번 5년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정말 그 국가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부채가 쌓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도 없이 그냥
지금 그냥 써버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전통시대 같은 경우에는 왕이 국간을 열고 뭐 국민들한테 베풀었다. 그건 왕의 재산인 거고 지금 국가 재정은 국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 재산은 정말 진실한 관리자로서 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남의 떡으로 선심 쓴다, 이런 속담을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일이 많았는데, 일단 홍종학 후보자 얘기부터 해보죠. 이 인사청문회 홍종학 후보자요. 딱 일주일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임명철에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청와대에서는 청와대나 또는 홍종학 후보자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입장을 표명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얘기했던 부의 독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의 세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실제 본인의 행동과 좀 달랐다는 측면들. 이 부분은 국민들께도 상당한 그런 충격을 준 것 같고요. 또 저도 현장에서 많이 지켜봤던 홍종학 전 의원 후보자가 실제 했던 얘기와 또 정책적 노력을 했던 부분과 본인의 또 삶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른 법을 어기지는 않고 최소한 뭐 내야 될 세금이라든가 또 절차는 밟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다시 말해서 뭐 사태는 일단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저도 뭐 청문회에서 과연 본인은 어떻게 해명하고 이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납득이 되고 또 국회의 그런 청문회에서 과연 국회를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결과를 보는 쪽으로 청와대는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은석 부수장님. 본인도 10일 날 청문회 때 모든 걸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일 날까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사실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얘기가 나와서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청와대 반응도 첫 반응이 합법적이고 상식적인데 왜 도덕적 비난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이건 끝까지 버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로부터 하게 만들었던 건데요. 사실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워낙에 부처를 만들어 놓고 장관 자리가 너무 오래 비어 있고. 그렇죠. 역대 최장기간 동안 지금 내각이 완전히 그렇죠. 조각이 되지 않는 거죠. 그건 뭐 DJ 때 JP 문제로 그거에 이어서 이런데 만약 이번에 낙마하면 기록을 세우는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 불명예겠죠. 그리고 계속 인사 검증 팀들에 대해서 공격이 오니까 이런 부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지금 홍종학 후보가 보이는 여러 가지 자료들, 제기되는 의구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와 국민의 정서가 워낙에 차이가 나는 대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보안의 회사에서 해커를 고용해서 정보 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정보 보호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그런 것들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탈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법적인 절세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옹색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직업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 직업윤리의 정점에 있는 자리인데 과연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에서 이게 용인이 되는 수준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의 인식 그리고 특히 야당의 인식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과거에도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이번 홍정학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했을 때의 부작용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홍욱 교수님. 일단은 뭐 부작용은 상당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뭐 과거의 정부에서는 법을 어기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도 임명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그래도 통과되도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는 게 예를 들면 위장 전입도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뭐 그리고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실제 그렇죠. 정말로 우리 실정법을 어긴 거고요. 예, 많았죠. 현 정권이든 과거 정권이든. 이번에도 만일의 경우 그런 법을 어긴 사실이 이제 드러난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이것이 탈법이냐 아니면 어떤 뭐 합법적인 방식에서 편법이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로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또 다른 논의의 장이 펼쳐질 텐데요. 저는 일단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도 좀 궁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한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자 그리고 장관은 수십만 명의 부처 공무원들을 일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또 도덕적인 측면을 갖춰야만 나중에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말을 아끼고 좀 저는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홍정학 후보자도 이런 아무리 본인이 불법이 아니라고 혹시라도 이제 뭐 최종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통절하게 반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정책으로 추진했던 것들과 본인의 삶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청문회로 현재로는 청와대 입장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갈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만일의 경우 장관이 되더라도 정말로 본인이 앞으로 언행일치 최소한도 국민들께 보여주는 장관의 바른 모습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청문회에서 또 어떤 의혹이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우석 부장님. 지금 홍정학 후보자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 시민단체 그 대표, 국회의원 이런 돈도 많은 데다가 그리고 또 대를 뭐 유전이라고 말씀하신 그건 아니죠. 예. 네. 격세 상속을 통해서 쪼개기 상속 이런 부분들을 부와 권력을 다 쥐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장관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 말하고 행동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표리부동하다, 뭐 사입이다, 위선이다 이게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결국은 그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정부의 그 위상을 굉장히 깎아먹는다라는 거죠. 정부를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낮춰보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게 눈앞의 그 이익보다는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이게 5년 동안의 꾸준하게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에서 한번 확실하게 좀 자기를 점검하고 뭔가 그 교정의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는 이런 쪽으로는 단호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언론에서 뭐 위선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도덕적 판단은 저는 국민들께서 하시리라고 보고요. 좀 더 냉정하게 그 공과를 짚고 분명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철저하게 규명하고 만일의 경우 그것이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국민 감정과 어긋난다면 아마 사퇴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나 최소한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시민단체나 또는 이 국가 정책에 있어서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또 기여를 하고 그런 현장에서 봤던 사람으로서는 그런 공도 볼 필요가 있다. 유선이라는 도덕적 표현 이런 걸 사용했을 때는 사실은 전체의 이런 청문회의 취지보다는 도리어 이것이 어떤 인신 공격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좀 냉정하게 사안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참 보면 우리나라는 뭐 이게 소재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건데 이 특수활동비 문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인데요. 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여당은 불법이니까 엄단해야 한다는 거고 야당들은 목적이
합당하면 청와대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편법적 예산 전용이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 정부 특수활동비 내역까지 전부 공개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일부에서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군한 대행겸 원내대표와도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또 했거든요. 자,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석 부소장님. 일단은 뭐 상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선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들 연결시키려고 쓰는 용어인 것 같은데 이런 용어가 과연 얼마나 적합하냐라고 하는 건 차치해 두고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냐,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뇌물이냐, 아니면 통치자금이냐, 이게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서 야당에서는 그거 통치자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상납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부정한 돈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한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능에 대해서는 일단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본인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야권에서는 이거를 덮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는 더 해가지고 과거 정권까지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걸 하고 조사를 하고 과거 정권까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이 특수활동비가 전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차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희 아쉬운 거는 문고리 3인방이 누굽니까? 정말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장관도 독대를 안 하고 결국 이분들은 이 양반들한테 다 전적으로 의지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어제 박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랬다. 그거는 그것도 좀 정말 이건 정말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예전에 장세동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개인의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루 만에 표변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박 대통령이 정말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저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인륜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정치의 도의가 아무리 없어졌다고 해도 이런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묵비권을 하든지 그래야지 뇌물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뇌물이라고 하는 걸 부인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은 용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진실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예산을 쓰고 이 부분이 잘못된 사용들이 됐다. 특히 윗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그냥 지키고 묵인하는 것은 그건 조폭이라든가 했잖아요. 부정한 세계의 그런 의리인 거지.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국가의 기본 시스템과 이런 앞으로 나가야 될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통치자금이라는 얘기는 이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군사정권이나 정말 독재를 하면서 아무 때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남산 보내고 보내서 고문하고 이랬던 시절에 썼던 용어죠. 철저하게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펼쳐나가야 그게 민주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치국가가 되는 거죠. 잘못된 것들. 그리고 특히 저는 늦게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아오라고 그랬고 또 그 돈을 청와대에 보관하고 있다가 또 일부는 무슨 개인들이 쓰는 아파트를 사는 데 쓰였다는 그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조사 결과.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이제 그런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걸 거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선거에 또 사용됐다. 국정원의 그런 특수활동비. 이거는 정말로 이제는 공안기관 선거가 아니라 이제 사전 조사지. 여론 조사에. 그렇죠. 사전 여론 조사도 그거는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죠. 사실은. 그럼요. 네. 당연하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 정부 나가는 거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밝혀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국법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예산이 그런 불법적인 활동에 쓰였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시대는 과거처럼 뭐 조폭적인 의리를 챙기고 장세동 뭐 좀 부장의 그런 의리 이제는 존중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뭐 이 조폭들끼리 남자들끼리 이래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고 21세기의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그런 가치로서 국가의 시스템이 정비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안은 정말로 저는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또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오해가 없게 명백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고 야당의 경우는 진실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자꾸 정치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서 막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정말 엄청난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치권도 같이 과거와 깨끗한 잘못된 과거에 절연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나가야 될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진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통치 기간에 바른 말을 했어야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나가지고 연피용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자기가 모시던 분을 이런 부분들은 속세 의리에서도 맞지 않지만 권력 이건 조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때도 그 입을 닫았으면 지금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고 꼭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좀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정서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통치자금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통치자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정무수석 500만 원 해봐야 그거 밥값 쓰면은 우리 다 알잖아요. 정무수석이 뭐 그러면 일반 식당에 가가지고 야당 사람 만나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만나겠습니까? 결국은 정무수석은 밥을 사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정상적인 예산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통치자금이 필요한 거고 이것이 양성화돼야 한다라는 뜻이지 통치자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접근으로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검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결국 국정원이 망가지면 누가 좋습니까? 검찰만 좋은 거예요. 검찰은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 들어오는 화살을 국정원이 대신 막아주는 거고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의 그 정치 시스템이에요. 검찰의 권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검찰에서 국정원 조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일정 정도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좀 지나친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권과 검찰에서 어느 정도 잘 관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한 발짝 정치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느냐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판가름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면은 그런 데에는 한계가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통치자금 아까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요. 통치자금은 이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밥도 사고 정무수석이 할 수 있는 다 그거는 할 수 있는 그런 이 여러 가지 뭐 카드가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적으로 국정원의 돈까지 국정원이 공작을 하기 위해서 특히 스파이를 뭐 잡거나 아니면 간첩을 잡게 쓸 돈까지 전용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형식이 되는 거고요. 또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돈은 사실은 이미 국가 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뒷돈식으로 또 불법적인 거래 또 범죄까지 이용되는 그런 통치자금의 불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런 사안과는 이제는 좀 결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시기든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 과거에 뭐 권력기관 그때는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아무도 안 만나고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이 문고리 3인방이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수도 없었을 테고 사실상 그런 어쩔 수 없이 권력에 끌려가는 행태였을 텐데 지금 그런 사후적 그런 흐름보다는 정말로 이들이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혀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말 역사의 징비록을 쓰는 자세로 우리가 정말 엄청난 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자세로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은 문고리 3인방이 피해자같이 들려요. 적어도 공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할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저는 변호를 하지 않았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얘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변호로 들리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그런 정도로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국정농단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들이 이 3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정서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아랫사람이 저지른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은 이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사람을 지도한 지도자가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저질렀던 그런 일들은 저는 진실로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 보필했던 참으로서의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1분씩밖에 이제 시간을 못 드려요. 개헌 얘기 1분씩만 하시죠. 김우석 부수장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여야가 지금 공수가 바뀌었죠. 야당은 개헌은 안 된다고 그러고 정부 여당에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은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방선거의 유불리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개헌과 같이 하면은 야당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개헌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부 여당에서는 지방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하자라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개헌이 뭡니까? 지방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지방선거의 승패를 위해서 개헌을 끌어들이는 건 정말 너무나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개헌이 그동안 계속 추진돼 왔습니다. 예. 최근에도 국회에서 전국 릴레이 토론회도 열리고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이었고요. 그러면 공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야당도 이미 수긍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지방선거로 이걸 같이 연계시키는 거는 정치적인 음모로 이걸 보기보다는 정말로 꼭 필요한 개헌들, 권력구조와 이 시대에 바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기본권 문제 이런 부분을 다뤄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합리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나간다면 저는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 대신에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국민들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국회는 말로만 필요하다고 그러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 뭔가 좀 어떻게 뜻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국회에 가서 오죽 다투었으면 그 얘기를 했겠느냐. 이런 점도 사실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시간도 얼마 안 진짜 우리도 시간 여기서 끝내야 되네.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참 개헌 빨리 이거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야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 아침부터 빗방울 조금 떨어진데 요거 오후는 이제 개인다고 하죠. 8시 40분 21초 지나고 있는데요. 금요일 원래 차 막히는 날인데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량도 많은 가운데 오늘 유난히 돌발 상황도 많은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끝이 났지만 판교에서 반포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부산 쪽으로 가는 길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사이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안산 부근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안산에서 서안산까지 6km 구간 정체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서부간선도로 정체가 가장 심한 편입니다. 일단 외곽으로 가는 길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양평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서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암사대교 이전 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이후로 성수대교까지 쭉 정체가 됐다가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밀립니다. 이 밖에 도심에서는 종로가 동대문역에서 동묘암역 사이 양방면 1차로를 막고 현재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경제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고민해보는 순서죠. 경제 빅 이슈.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통계청이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다. 지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3% 이상의 성장 궤도에 들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4분기가 0% 성장해도 3% 넘을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경제가 어떤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에 3대 지표가 있습니다. 네. 산업 생산, 소비 판매, 그리고 설비 투자인데요. 그런데 9월에 이 세 지표가 전부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플러스 0.9% 증가했고요. 또 소비 판매도 3.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는 5.5%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트리플 반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 생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공장이 바쁘게 돌아갔다는 뜻이고요. 네. 소비 판매가 늘었다는 것은 시장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경제가 살아나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경제가 3% 이상의 성장 궤도에 들어설 것이다 이런 어떤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수가 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변수가 뭐냐면요. 우선 이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가 9월 달 한 달 통계라는 것이거든요. 9월 달 수출이 무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5%나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9월 수출 35% 증가가 일시적이고 또 반도체나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벌써 10월 달 수출은 증가율이 7.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수출 증가 속도가 떨어지면은 3% 이상 성장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변수가 이제 내수인데요. 3분기 내수 증가는 0.7%밖에 안 되는데요. 2분기 내수 증가 1.0%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이 내수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가계부채인데요. 가계부채가 1,400조 원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큰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가계부채 위험이 이제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내수가 얼어붙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에 이제 그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인데 어떻든 간에 지금 경기 회복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세를 잘 살려서 3% 이상의 성장 궤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금리도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때 금리가 오르면은 투자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니까 이제 회복세가 꺾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가계부채가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큰 문제를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이 또 금리 11월에는 올릴 것 같은데 이거 금리 오르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금리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이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참 정부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는 일단 올리지는 않고요. 12월에 지금 올리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12월에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따라 올릴 가능성이 아주 크죠. 만약에 우리가 안 올리면 역전되고 그리고 유역자본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교수님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금리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또 다르게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중국인 것 같은데 한중 관계 개선으로 어떻게 좀 풀릴까요? 네. 그 중국의 사드 보복이 풀린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로서는 중국발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작년부터 사드 보복이 심각했는데요.
한한령 내려서 중국 관광객 우리나라 못 오게 하고 우리 연예인들 방송 출연 막고요. 또 우리 상품 불매운동 유도하고요. 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영업 정지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로서는 상당한 어떤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인데 이번에 이것이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경제로서는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한한령이 풀려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다시 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수가 빠른 속도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죠. 또 이제 경제 제재가 풀리면은 자동차나 화장품 같은 그 상품들의 수출이 다시 이제 증가하고요. 또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도 다시 이제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중국 경제 하면은 우리나라의 최대 이제 수출 국가인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중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보복을 취하니까 우리 경제가 이제 숨이 막히는 그런 어떤 이제 이 부작용을 겪었었는데 풀리니까 좀 숨이 트이면서 특히 이번 경기 회복세에 힘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국이 결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드 보복이 풀려도 경제적 효과가 뭐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있습니다. 예. 그 사실 뭐 사드 보복 풀린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경제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기대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나치게 낙관적인 건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거든요.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내수를 살린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류 바람 불어야 되고요. 또 중국 사람들의 그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것이 이제 그 부정적인 의식이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뀌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일단 어렵다는 것이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말씀하신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중국이 의외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의 경제정책 기본 기조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그리고 육성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나 화장품, 식품 같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갖가지 이제 규제를 지금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드 보복이 풀린다고 해서 이 규제를 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면은 그래 다시 자동차 수출 늘 거다, 화장품 수출 늘 거다, 우리 기업들 진출할 거다, 그러니까 살아난다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낙관을 하는 것은 일단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전략을 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우선 이제 기업들로 보면은 기존 제품과는 다른 차별화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다시 자극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을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을 압도하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 이제 이 사드 보복 해제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좀 이렇게 상승세에 들어갈 수 있는 신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기업들의 최강 경기는 계속 개선해 줄 점이 없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정말 살아난다면은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그 생산 현장의 활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제조업 가동률이거든요. 그런데 9월에 그 제조업 가동률이 평균 71.8%인데요. 이 가동률은 2009년 금융위기 때 74.4%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이 상당히 위축된 상태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기업들의 경기를 전망하는 기업 실사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PSI라는 것인데 최근 그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600대 기업에 대해서 이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11월 전망치가 96.5입니다. 근데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은 경기가 나빠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실사 지수가 18개월째 지금 10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체감 경기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럼 지금 성장률 좀 호전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반도체나 석유와 같은 대기업
일부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려면 제조업이 이제 움직여야죠. 그리고 소비 시장이 움직여야죠. 경제 전체적으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일부 지금 대기업 부분에서 움직이니까 좀 호전되고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만족하면 이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성장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또 일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경제 성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자꾸 줄어든다 이쯤 되면은 소득이 양극화하고요. 가계부채가 늘고요. 서민 경제가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경제가 오히려 질이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3분기에 성장률 1.4%다. 정말 이것이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해가지고 우리로서는 상당한 어떤 기록을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3분기에 취업자 증가수가 27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2분기에 성장률이 0.6%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2분기에는 취업자 증가수가 36만 명이었어요. 근데 성장률이 지금 곱절 이상으로 이제 증가했는데 오히려 취업자 수는 이 36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최근에 이 성장이 이제 껍데기 성장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가 살아나면은 일자리를 이제 성장률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이거는 성장에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구조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업 소득 증가하는데 가계 소득 제자리 걸음이다. 이것도 구조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작년 1년 동안에 기업 소득 증가율은 죄송합니다. 3.2%인데 그런데 그 1년 동안 가계소득 증가율은 0.6%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가 성장을 해도 기업만 이제 배가 부르고 결국 일반 가계는 계속 빈곤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경제 성장의 기본 목표가 뭡니까? 가계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계 소득이 이렇게 계속 이제 증가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경제 성장에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고용 창출이 안 된다. 또 노동시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너무 임금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경제 성장 혜택을 거의 못 본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이제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경제 성장 해봤자 의미가 없고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된다. 이런 어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 경제가 3% 넘을 거다. 그래서 성장률 3% 넘을 거니까 이제 성장 동력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성장 동력은 지금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 체제로 빨리 전환을 해서 미래 사람을 빨리 발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앞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기술 혁신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 이런 어떤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전시성 정책이 아니라 정말 미래 산업 일으키는 새로운 기업 창업하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눈이 강조하는 거지만 일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바꾸라. 이거 더 나아가서 노동시장 개혁해서 격차 없애고 그다음에 유연성 높여라. 그래서 정말로 경제가 좀 노동자 중심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라. 이런 이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내일부터 겨울 날씨가 시작된다고 하죠. 여러분 내일 어디 가실 때에도 옷 든든히 입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온도 워낙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는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